DB Cooper. 이제 그는 1971년에 20만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악명 높은 비행기 납치범입니다. 1971년 11월의 차가운 밤, 한 남자가 어두운 양복을 입고 보잉 727 항공기에 조용히 앉아 버번을 마시며 비구름이 기내 창문을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주변 승객들에게 그는 평범해 보였다. 기억에 남지 않는 얼굴일 정도였다. 그러나 그 비행기가 시애틀에 도달하기 전 그는 침착하게 승무원에게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쪽지를 건넸고 20만 달러의 몸값을 받아낸 후 항공기를 다시 하늘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태평양 북서부의 어두운 황무지 상공에서 항공기는 다시는 확실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 사라진 승객 1971년 11월 24일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항공 305편은 포틀랜드에서 시애틀로 가는 짧은 저녁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70년대 초반 공항 보안은 거의 없었다. 승객들은 신분 확인이나 금속 탐지기, 수화물 검사를 받지 않고 비행기에 탑승했다. 어떤 남자든 상업 항공기에 거의 무엇이든지 가지고 탑승할 수 있었고 아무런 주목도 받지 않았다. 그날 저녁 댄 쿠퍼라는 이름을 사용한 중년의 남자가 현금으로 편도 항공권을 구입하고 비행기 뒤쪽 18C 좌석에 조용히 앉았다. 나중에 목격자들은 그를 차분하고 예의 바르며 완전히 기억에 남지 않는 인물로 묘사했다. 그는 어두운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무릎 위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놓고 비행기 이륙 전 버번과 소다를 여유 있게 주문했다. 포틀랜드를 떠난 지 몇 분 후 쿠퍼는 접힌 쪽지를 승무원 플로렌스 샤프너에게 건넸다. 처음에는 그것이 다른 사업가의 전화번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쿠퍼는 몸을 기울여 조용히 그에게 그것을 읽어보라고 말했다. 쪽지의 내용은 짧았다. 나는 폭탄을 가지고 있다. 샤프너가 그의 옆에 앉자 쿠퍼는 서류 가방을 살짝 열어 그녀가 빨간색 실린더와 배터리 그리고 전선들이 연결된 장치를 볼 수 있게 했다. 그 장치가 실제 폭탄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위협은 즉시 비행에 변화를 가져왔다. 쿠퍼는 침착하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설명했다. 현금 20만 달러, 낙하산 4개, 그리고 비행기가 시애틀에 착륙하면 대기 중인 연료 트럭. 나중에 조사관들이 가장 불안해했던 것은 위협 그 자체가 아니라 쿠퍼가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으며 충동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았다. 승객들이 납치가 진행 중임을 전혀 모른 채 앉아있는 동안 쿠퍼는 조용히 담배를 피우며 기내 창문 밖으로 어두워지는 하늘을 지켜봤다. 305편이 시애틀에 착륙했을 때 당국은 인질 위기가 진행 중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실종 사건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두운 곳으로의 뛰어내림. 비행기가 시애틀에 착륙한 후 쿠퍼는 자신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자 승객들을 풀어주었다. 항공사 직원들은 현금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를 전달했으며 FBI 요원들은 모든 지폐의 일련 번호를 몰래 촬영했다. 비행기 밖에서는 경찰이 활주로를 둘러싸고 대치 상황이 몇 시간 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쿠퍼는 비행기를 다시 하늘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 그의 지시는 즉시 비행기 승무원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보잉 727을 낮고 느리게 비행시키고 기내는 압력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며 후방 계단을 준비시켜 달라고 했다. 이 세부 사항들은 중요했다. 왜냐하면 727에는 비행 중에도 내릴 수 있는 후방 계단이 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쿠퍼는 이 비행기의 작동 방식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305편이 워싱턴주를 지나 남쪽으로 비행하면서 기내는 조용해졌다. 나머지 승무원들은 조종석에 남아 있었고 쿠퍼는 낙하산과 몸에 묶인 몸값 돈을 둘러싼 채 후방 계단 근처에 혼자 앉아 있었다. 비행기 밖에서는 폭풍 구름과 얼어붙은 바람 속에서 시야가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다 약 8시 13분 조종석 안에 경고등이 깜빡였다. 후방 계단이 작동된 것이었다. 잠시 후 비행기가 갑자기 위로 상승했다. 마치 큰 물체가 비행기에서 빠져나간 듯한 움직임이었다. 아무도 쿠퍼가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라디오 메시지도 없었다. 태평양 북서부의 숲속 어딘가에서 그는 20만 달러를 몸에 묻고 차가운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몇 시간 내에 군용 항공기와 FBI 수색팀이 추정된 낙하 지점 아래로 몰려들었다. 조사관들은 숲, 강, 산악지대를 수색하며 빠르게 시신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날씨는 혹독했고 FBI는 처음에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낙하산도 시신도 DB 쿠퍼의 확실한 흔적도 숲속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 없는 확신. 수색이 워싱턴 주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수사관들은 쿠퍼가 뛰어내린 후 사망했을 것이라는 확신을 점점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그날 밤의 상황은 매우 가혹했다. 기온은 거의 얼어붙을 정도로 떨어졌고 비는 아래 숲을 덮었으며 시야는 거의 전혀 없었다. 쿠퍼는 비즈니스 슈트와 로퍼를 신고 몸에 묶인 무거운 현금 가방을 들고 낯선 지형에 뛰어든 상태였다. FBI에게 이 결론은 명확해 보였다. 어떤 경험 많은 스카이다이버라도 그런 조건에서 뛰어내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FBI는 공개적으로 쿠퍼가 충격으로 사망했거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황야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정은 사건에 대한 주요 설명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을 확인할 물리적 증거는 없었다. 수색 때는 예상 착륙 지점 근처에서 쿠퍼와 관련된 유해나 낙하산, 의복, 장비를 발견하지 못했다. 수백 명의 요원이 수사한 사건에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은 무시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다. 더 이상한 것은 납치 사건에 관한 특정 세부 사항들이 쿠퍼가 수사관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이다. 그는 여러 개의 낙하산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나중에 전술적인 이유로 해석한 요청이었다. 만약 납치자들이 낙하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면 그 장비를 방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또한 보잉 727의 후방 계단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보였다. 이는 당시 대부분의 승객들이 알지 못한 특징이었다. 그러던 중 1980년 미스터리는 더욱 복잡해졌다. 브라이언 잉그램이라는 어린 소년이 워싱턴주 밴쿠버 근처 콜럼비아 강 강가에서 썩어가는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 그 지폐의 일련 번호는 쿠퍼의 몸값과 정확히 일치했다. 수사관들은 드디어 납치 사건과 연결된 물리적 증거를 발견했지만 이 발견은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새로운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FBI의 초기 비행 경로 계산에 따르면 그 돈은 전혀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기계들이 사건을 다시 열다. 수십 년 동안 쿠퍼 사건은 이론과 추측 사이에 갇혀 있었다. 수십 명의 용의자가 조사되고 질문을 받았으며 공공연히 납치 사건과 연관되었지만 그 누구도 범죄와 확실하게 연결되지 않았다. 수사관들이 깊이 들여다볼수록 공식적인 서술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중심 질문은 서서히 쿠퍼가 누구였는지에서 그가 뛰어내린 후 살아남았는지로 바뀌었다. 수년 후 그 질문은 다른 종류의 수사를 이끌어냈다. 연구자들과 독립적인 분석가들은 1971년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데이터를 이용해 납치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 현대의 AI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들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대략적인 비행 추정만을 의존하는 대신 기상 기록, 항공기 성능 데이터, 바람의 흐름 패턴, 낙하산 하강 모델, 그리고 마지막 순간 비행기 비행 동작까지 다시 분석했다. 그 결과 사건에서 가장 오래된 가정 중 하나에 도전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원래 FBI가 설정한 수색 구역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 수사관들은 제한된 계산 도구와 불완전한 대기 모델링을 가지고 작업했다. 하지만 AI 시뮬레이션은 바람 속도 변화, 항공기 고도 변화, 폭풍 조건, 그리고 신체 무게 추정을 고려하여 수천 가지 가능한 낙하 경로를 처리했다. 반복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착륙 구역은 FBI가 사건 초기에 가장 집중해서 수색한 지역에서 상당히 멀리 이동했다. 이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꿨다. 만약 쿠퍼가 원래 수색 구역 밖에 착륙했다면 시신이 없는 것이 그가 죽었다는 가정을 뒷받침하지 않게 된다. 그것은 수사관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황야를 수색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AI 분석은 또한 납치 사건 당시 쿠퍼의 행동을 다시 살펴보았다. 조종사들에게 내린 지시, 낙하산 선택, 후방 계단 사용 등은 모두 절박함보다는 준비를 보여주었다. 그는 압박 속에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무모한 범죄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계획을 따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사건을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쿠퍼는 불가능한 조건에서 살아남을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증거가 방향을 바꾸다.
AI 재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1980년 콜럼비아 강 근처에서 발견된 몸값 돈에 초점을 맞췄다. 수년 동안 수사관들은 묻힌 현금이 쿠퍼가 상류 어딘가에서 사망한 후 강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갔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대의 지형 및 수로 흐름 모델링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 돈은 우연히 그곳에 도달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강의 움직임 시뮬레이션, 침식 패턴, 그리고 해당 지역의 퇴적물 분석을 사용하여 원래 설명에서 불일치를 발견했다. 일부 모델은 현금 다발들이 자연적으로 발견된 정확한 위치까지 이동하면서 그룹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대신 그 위치는 납치 사건 후 어느 시점에 고의적으로 사람에 의해 이동된 것과 더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 가능성은 엄청난 함의를 지닌다. 만약 돈이 나중에 고의로 묻혀졌거나 놓여졌다면 그것은 쿠퍼가 뛰어내린 후 그 지역을 통과할 만큼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수정된 착륙구역 시뮬레이션과 결합되어 이 이론은 납치 사건을 둘러싼 전체 이야기를 다시 형성하기 시작했다. AI 지원 행동 분석은 주장을 더 밀고 나갔다. 쿠퍼는 작전의 모든 단계에서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보잉 727의 드문 설계 특징을 활용할 만큼 항공기 기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낙하산을 여러 개 요청하여 당국이 이를 방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행동은 공황이나 아마추어적인 결정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것은 통제의 표명이었다. 연구자들은 또한 수십 년 동안 사건과 관련된 주요 용의자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일부는 쿠퍼와 신체적으로 일치했지만 납치 사건에서 보여준 기술적 지식이 부족했다. 다른 이들은 군사적 또는 스카이다이빙 배경을 가졌지만 목격자들의 설명이나 행동 타임라인과 일치하지 않았다. 오래된 이론들을 확인하는 대신 AI 분석은 점차 그것들을 배제했다. 그리고 그 이론들이 무너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는 더 이상 DB 쿠퍼가 아래의 황야에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그곳에서 탈출했다는 것이었다. 역사를 벗어난 남자. 납치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DB 쿠퍼의 정체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FBI는 수십 년간 끝없는 단서 없는 추적과 잘못된 제보, 확인되지 않은 용의자들 끝에 결국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중단했다. 어떤 지문도 확정적인 일치를 이루지 못했고 어떤 자백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쿠퍼가 워싱턴 주 상공의 폭풍 속으로 뛰어든 후 일어난 일에 대해 물리적 증거는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의 재분석은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다. 증거 자체는 아니지만 그 증거들이 맞물려가는 방식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수정된 착륙 모델은 쿠퍼가 착륙한 위치에 대한 FBI의 원래 가정을 약화시켰다. 행동 분석은 무모함이 아닌 계획을 시사했다. 그리고 콜럼비아 강 근처에서 발견된 돈은 더 이상 단순한 환경적 이동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나하나씩 어둠 속으로 맹목적으로 뛰어든 절박한 남자의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통제된 탈출이었다. 이 가능성은 사건이 대부분의 미제 사건들이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과는 달리 여전히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DB 쿠퍼는 수사관들이 노력을 다하지 않아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추적하는 사람들보다 시스템의 약점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졌다. 1971년 당시 상업항공은 신뢰, 제한된 감시, 그리고 보안보다는 편리함을 위해 설계된 절차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쿠퍼는 그것을 단 한 번의 밤에 모두 이용했다. 그리고 그는 그 시스템의 취약점이 얼마나 큰지 세상이 깨닫기 전에 사라졌다. 수십 년 동안 이 미스터리는 수사관들이 잘못된 곳에서 죽은 사람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되었다. 증거는 변하지 않았다. 가정이 변했을 뿐이다. 폭풍과 숲, 그리고 사라진 세월 사이 어딘가에서 DB 쿠퍼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는 평범한 삶 속으로 탈출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이야기가 가진 가장 기이한 부분일 수 있다. DB 쿠퍼로 알려진 남자는 당국을 능가하거나 대규모 추적을 피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단지 한 번만 사라지면 되었다. 구식 시스템, 잘못된 가정, 그리고 태평양 북서부 상공의 폭풍이 채워진 밤 속에서 그는 정확히 그것을 해냈을지도 모른다.